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내일 우주를 향해 솟아오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와 달리 누리호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져서요. 성패부를 떠나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될 역사적인 순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요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리호의 시작을 함께하신 로켓 전문가, 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중권 작가와 반갑습니다. 김상수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였냐면은 미국에서는 그럼 케이프타운인가에서 발사하잖아요. 이렇게 케네디 스페이스. 거기요. 네, 케네디 스페이스. 거기 가서 그걸 보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사하는데 아직도 못 가봐서 사실 이 프로그램 아니면 사실 내일 가고 싶은 거기 내일 4시쯤에. 근데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를 몇 건 갔었는데요. 아, 그러셨구나. 발사로 갔는데 예를 들면은 날씨가 좀 굳으면 네. 발사를 못 해요. 저 감사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러셨어요. 네네. 예. 네, 이제 누리호 개발 초창기 때부터 우리 교수님께서는 기획 연구도 함께 하셨다면서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내일 또 발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뭐 그 당시에 제가 사실 이제 과기부 산하의 그 과학재단, 지금 연구재단인데 예. 거기에 제가 우주단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이제 우주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했었죠.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로호 발사를 하면서 예. 이 나로호 발사체는 사실은 뭐 러시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단 엔진이 추력이 170톤, 엄청 큰 거죠. 그건 단일 엔진이 큰 거고요. 예. 2단은 7톤 정도의 고체, 그러니까 액체가 아니고 고체 추진제 로켓을 썼고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발사 운영도 우리가 그 당시에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다 와서 해줬습니다. 대신 그걸 발사 운영하는 걸 다 배웠죠. 그 당시에 이제 발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제 그 운영이 또 간단치 않아요. 예. 예를 들면 다 이제 발사 준비를 할 때 요새는 다 컴퓨터 가지고 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체크하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에는 뭐 그 오토매틱 런치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동 발사 운영 시스템이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도중에 10분 동안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스탑이 돼요. 그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그 추진체 자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외부 변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컴퓨터 내에 뭐 센서라든가 뭐 자체 컴퓨터라든가 뭐 아니면 예를 들면 그 순간적으로 뭐 밸브 같은 게 이상 작동이 발견되든가 하여튼 모든 것이 뭔가 하여튼 오기능이 있으면 스탑합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잘 돼 있죠. 내부 시스템 점검을 하는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예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날씨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일 같은 경우에 뭐 구름이 조금 긴다 그러는데 상관없나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될까 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사체 자체가 예.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사실은 밖에서 이렇게 발사체 뭐 한 4km, 5km 넘어 있어도 봐도 예.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그 천지가 개벽을 한다는 그 진동 있잖아요. 그 울림이 한 4km에서 다 떨림이 와요. 천지가 개벽을 네, 합니까? 그렇죠. 그걸 느껴봐야 되는데. 네, 그 주위 한 반경 5km 카페에서는 충분히 커피 한 잔을 그럼요. 마시면서 거기서는 다 그걸 느끼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래서 발사할 때 뭐 이게 좀 이제 미리 나오는 얘기지만 예. 뭐 이제 뭐 바람이 예를 들어 최대 풍속이 뭐 우리는 보통 이렇게 21m/s 그래서 예. 초당 21m/s 이하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예. 요새 뭐 우리나라가 웬만한 강풍 불지 않고선 그 정도 바람 안 날 거고요. 또 구름이 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껴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구름에 전기가 띈 그런 구름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번개나 낙뢰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발사 못 해요. 층은 그 경우는 괜찮고 저군 같은 경우는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중권 작가들 비행 조종을 좀 하기 때문에 구름이면 좀 압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네, 독일에서 공부한 친구한테 그래서 조그만 소형 비행기 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다고. 예, 네. 예. 하여튼 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요새는 이제 우주에 하도 그 이제 발사체 인공위성을 많이 띄우니까 또 발사체도 마지막 3단은 우주까지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주에 이제 잔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걸 스페이스 데브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많으니까 우주 쓰레기들이 어쩌면은 또 우리가 이제 발사체를 쏘면 그 경로상에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어떤 물체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궤적하고 충돌이 없다.
이제 그러면 이제 발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조건이 맞춰지면. 네. 우주 쓰레기까지 다 파악하고 있군요, 이미. 그러면요. 어허.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예. 그런 상황인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이게 실패하냐 성공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말씀으로만 들으면 모든 게 시뮬레이션일 뿐 실제로 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몰래 실제로 쏘아보기 전에 몰래로 한번 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 그거 어떻게 써봐 한 예, 번인데. 아니 각 부분이 잘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을 하는지 잘 그거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예를 들면 이게 발사체가 보통 3단, 뭐 2단, 3단, 4단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3단 이거는 3단 로켓으로 구성되어 예. 있는데 그 1단, 2단, 3단을 추진체라고 그러고요. 그 안에는 또 로켓 엔진이 있어요. 그 엔진도 각종 구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료와 산화제가 들어갔을 때 연소를 할 수 있는 연소기라는 것도 있고, 또 이 연료와 산화제를 뿜어주는 펌핑 역할을 해준 터보 펌프라는 것도 있고, 예. 또 이걸 미리 좀 가스를 생성해 주는 것도 가스 제너레이터라는 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 연소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것들을 지상에서 예를 들면 터보 펌프 레벨에서 시험을 하고요. 또 엔진 레벨에서도 시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1단을 세워놓은 다음에 지상에 붙들어 놓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1단, 2단, 3단을. 그래서 다 1단, 2단, 3단이 완결이 됐다. 그럼 이제 그때는 쏘는 거죠. 왜냐하면 세 단을 동시에 작동을 시키는 건 실제 올라가는 거 외에는 그렇죠. 못하니까. 그밖에 없죠. 네네. 1단 액체 엔진이 300톤, 2단 액체 엔진이 75톤, 3단 액체 엔진이 7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주 대기권 안을 뚫고 가기 위해서 정말로 그 정도의 많은 연료를 태워서 그러니까 1단이 보통은 이제 추력이 굉장히 높은 게 예. 1단이 중력을 극복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력이 엄청나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자중이 얼마냐면 200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약 90%, 한 182톤 정도가 연료와 산화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구조물이죠. 탱크 구조물, 그다음에 예. 동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 중량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예를 들면 연료 산화제를 많이 실어야 그래야 얘가 추력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요. 고도가 높아지면 중력이 약해지나요? 중력은 점점 엄청 약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밑에서 1단 올라가는 게 제일 커야 됩니다. 그렇죠. 얘는 어쨌든 간에 중력을 극복하고 또 공기 중이니까 엄청난 마찰력이 있으니까 그걸 극복하고서 올라가는 게 힘이 제일 많이 드는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2단, 3단 올라가는 건 2단은 얘가 300톤이고 2단은 75톤이고요. 3단은 7톤이에요. 2단쯤 올라가면 이제 대기는 없는 거죠. 그렇죠. 2단쯤 올라가면 대기는 없는 건 아닌데 많이 줄어드는 거죠. 보통 1단이 올라가는 게 현재 1단이 분리되는 게 59km니까 고도에. 그러니까 그 정도 때까지는 대기가 굉장히 많고 또 대기가 그 밀도 때문에 밀도가 높죠 지상에서. 그러다 예. 보니까 얘가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면 뭐 열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위성을 맨 꼭대기에 실는데 그 위가 이제 둥글게 해놨죠. 그걸 페어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그렇죠. 벗기는구나. 나중에 그걸 페어링을 열어서 그다음에 인공위성을 분리를 하는 거죠. 나 그걸 왜 그러는지 처음부터 그냥 열어놓고 가면 안 되냐?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뭐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올라갈 때 예. 속도가 뭐 한 거의 50km 이상 올라가면 벌써 마하 2를 돌파해요. 음속을 돌파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열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열을 많이 받게 되니까 보호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페어링 분리에 뭐 실패했다 막 이런 말이 들어가죠. 이거 처음부터 열어놓고 올라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럼 그게 인공위성을 아니구나. 다 망치는 거죠. 거기서 열적으로도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외란 때문에 이제 망치는 거죠. 교수님 이제 좀 속물적인 얘기인데 이게 지금 1초에 한 1톤씩의 연료를 태우잖아요. 네네. 연료값만 해도 엄청나겠습니다. 엄청나죠. 얼마나 아, 드나요? 제가 돈은 잘 모르겠고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 연료하고 산화제 우리가 자동차가 일반적으로 지상이나 항공기들은 산화제라는 걸 안 싣고 다녀요. 예. 왜냐하면 산소가 항공기도 있으니까. 연료만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오면 예. 공기에 산소가 있으니까 그게 산화제입니다. 탈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상이나 항공기들은 대부분 다 연료만 싣고 가는데 음. 우주는 문제가 뭐냐면은 산화제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니까. 예. 근데 저는 좀 고상한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그 로켓의 연료, 그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항공유하고 다른 건가요? 다른 거죠. 정말 고상하고. 그래도 예. 석유기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로켓유도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라진 계열의 그 로켓유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쓰는 건 뭐냐면 케로신이라고 등유 계열이 있어요. 등유 계열이니까. 네. 그리고 뭐 북한의 옛날에 스커드 미사일이라는 건 뭐를 썼냐면 그 등유하고 휘발유를 8대 2로 섞어서 그래서 TM185라는 그런
연료를 쓰는 적도 있고요. 뭐 그게 뭐 다 로켓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옛날 스타일이라 어쨌든 성능은 나쁘니까. 이게 이제 옛날 로켓. 누리호 발사한 지 한 12년 걸렸는데 지금까지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투입된 예산의 규모 뭐 인력 이런 것도 굉장했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질문이 이렇게 돈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 마인드로. 돈은 뭐 사실은 기재부 마인드. 전체 예산은 원래 예산이 약 2조, 1조 9,700억 뭐 이런 정도 수준이고요. 예.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주 사업을 김성애 소장님 나중에 추진하실 김성애 예정이어서. 소장님이 정진이 되시면은 그 저 예산 팍팍. 아니 저는 이과 출신인데 이거 엄청 관심이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그래도 이게 정권을 넘어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일이라서 지금 말씀대로만 1년에 한 2천억씩 계속 배정이 꾸준하게. 됐어야 했는데 그런 거죠. 네. 이게 하다가 중간에 분명히 어려움도 있으시고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사안만큼은 좀 어떤 민주당 뭐 국민의힘 상관없이 꾸준하게 추진됐던 사업인지 이런 게 좀 정치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건 없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원래 이제 이게 원래는 한 10년 정도의 예. 사업이었어요. 근데 아하. 약간 지연됐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 당시에 전에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연소기 설계하는데 그러니까 연소가 굉장히 큰 엔진이라 불안정성이 심해가지고 네. 설계를 뭐 굉장히 여러 번 고쳤어요. 음. 그다음에 얘가 아까도 말씀드린 추진제 탱크가 있잖아요. 연료 탱크, 산화제 탱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산화제는 더 재밌죠. 왜냐하면 산화제는 액체 산소를 써요. 그러니까 액체 산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산소는 기체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온도가 낮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액화를 시키려면 영하 183도씨 이하로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영하 183도씨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액체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화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사장에 가면 그 이제 지금 오늘 세웠어요. 기입을 예. 시켰는데 47.2m. 네네. 그리고 그 밑에 발사대가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3층으로 지하 3층이 있어요. 그럼 걔가 대부분 다 이런 액체 산소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공급해주고 그걸 유지하고 그런 관리하는데 그래서 그것만 그 발사대만 구축하는데 약 1,000억 정도 듭니다. 와. 그 정도만. 교수님은 발사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개라고 표현하셨죠. 그 친구 이제 누리호 네. 아이 같은 누리호가 딱 세워져 있는 모습 보시면 뭐랄까 굉장히 흥분되시고 감개무량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뭐 그냥 위압적이죠. 아 위압적입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 야, 저 정도가 어떻게 날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길이 네. 50m를 세워놓은 거니까 그렇죠. 거의 빌딩 같은 네네. 게 있는 거니까 네네. 아 가까이서 보면 정말 위압적이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파트 한 15층 높이 아하. 정도 되니까 예. 사실은 뭐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발사체가 거죠. 이제 한국형 발사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형 발사체가라는 명칭의 의미 또 이게 실제로 만약 발사된다면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기획할 때 예. 한국형 발사체 표현이라는 걸 썼었어요. 어.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왜 우리가 하냐면은 우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항상 보면은 이제 팔로우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후발주자. 선진국을 따라가는 후발주자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면 한국형 이렇게 많이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라고 이제 적고 그 이름은 원래 이제 영문은 그냥 Korean Space Launch Vehicle 그래서 KSLV 그러면 이렇게 했던 다른 거죠. 나라가 다른 그 독특한 점은 뭐가 있나요? 한국형이라고 했을 때. 뭐 사실은 독특한 점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발사체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예. 예를 들면은 75톤 엔진을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뭐 저한테 이제 감회를 물어봤을 때 제가 처음에 기획할 때는 75톤으로 가는 거 왜냐면 75톤이 이제 러시아나 미국처럼 로켓 선진국에서는 뭐 별걸로 없는 건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진짜 범접하기 어려운 기술로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엔. 그래서 제가 30톤 엔진부터 개발하자. 그래서 30톤 엔진을 그 당시에 엔지니어링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해서 해봤는데 예. 그 당시에 시험할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시험했더니 또 안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이 로켓 기술을 이전하기 싫어하니까. 그 당시라는 게 한 몇 년도 정도 말씀? 그게 2010년 전입니다. 2010년 전.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은 제가 그래서 이제 30톤 엔진을 결국은 먼저 플라이트 모델로 만들어서 한번 띄우고 예. 그다음에 넘어가자 그랬더니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너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나로호 때는 진짜 대단했어요. 음. 뭐 지금은 상사를 초월할 정도로 뭐 5살짜리 꼬마도 알았어요. 나로호라는 거를. 그 정도로 이제 그저 국민적 홍보 관심이 효과가 있었고. 있었고요. 네. 예. 근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 자체 기술로 했는데 별로 관심이 예전만진 않아요. 그래서 네. 한파승부에서 전날에 아니 이렇게 저 교수님을 그 모시고 엔진은 있습니다. 75톤짜리 엔진은 쏘고 나면 다시 한번 재활용이 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궁금할 수 사실은 있죠. 그럼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 중요한 이게 질문. 핵심이에요. 이야, 오, 이거 좋은 질문.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스페이스X 그러니까 테슬라 네. 운영하고 있는 머스크. 머스크가 이제 그 재활용하잖아요. 친구가 그렇죠. 그 회사에서- 친구가 이제 처음에는 페이팔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사에서 이제 이 로켓을 개발을 하고 발사체를 쏘는데 예. 이걸 보니까 엔진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야. 그거 왜 재사용을 못하냐? 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reusable 라켓을 제안한 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도 예를 들면 우주왕복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그 미국의 뭐 콜롬비아도 콜롬비아호. 있고 챌린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이 원래 70년대 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81년도에 콜롬비아를 초토를 쐈어요. 그래서 그때 목표가 뭐였냐면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10,000에 왔다 갔다 하겠다. 그래서 이름이 스페이스 택시였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수십 회에서 100회 정도는 써야겠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서울에서 부산 가지고 한 5천만 원짜리 차를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건 진짜 경제성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유저블 라켓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주항복선 같은 경우는 해봐서 이제 리유저블을 한데 문제는 뭐 제2권 대도립을 엄청난 속도로 해요. 보통 막 20 넘는 속도로 재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거 다 타버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비터가 아까 콜롬비아 뭐 이런 것들이 다 갔다 들어올 때 보면은 이제 밖에 타일이 엄청 그 이제 고열을 견디는 타일인데 이런 게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그걸 다시 수리하는 거죠. 리퍼비시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는 거가 9개월 정도 걸려. 그러니까 이게 천만 불은커녕 매번 발사할 때마다 최근에 2011년에 리타이어를 했는데 거의 4억에서 5억 달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재정 상태가 이제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리타이어를 시켰어요. 아니 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 그런 걸 어떻게 회수해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1단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1단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이제 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 밑에 바닷가에 떨어져요. 그러면 함정을 끌고 가서 그걸 들고 와요. 낙하산이 이제 펴지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낙하산도 많이 안 썼어요. 그냥 떨어지면 했었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그 머스크가 생각하는 게 요 엔진에다가 레트로 라켓이라고 역추력 네, 아. 로켓을 달아가지고 얘가 이제 속도를 조절하면서 자세 제어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딱 그러니까 헬기처럼 앉을 수가 있어요. 막 거의 드론식이네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평균 한 10회 정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원래 목표는 한 100회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단가를 그것 때문에 많이 줄였죠. 그래서 그 걔네들이 산업화를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뉴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이제 요새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개념으로 이제 성공을 했다.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예. 많은 질문이 제가 네. 정말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아니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6살 때인가 달나라 갔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1960년대에 미국 같은 나라가 달나라를 보냈는데 사람이 가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그로부터 50년 뭐 60년 뭐 50년이 거의 다 지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 발달한 테크놀로지와 그때보다 그 당시에 미국보다는 어쩌면 더 많은 재정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달나라의 사람을 아직도 못 보내고 있는가? 그거는 뭐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그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 가시면 예. 옛날에 그 달나라에 갔다 왔던 세턴 5가 누워 있어요. 예. 세턴 5 로켓이 그게 발사체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그 크기가. 길이가 어. 예, 뭐 엄청나고요.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관제 컴퓨터 그러니까 예. 60년대 초에 그러니까요. 그 60년대 그 컴퓨터는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가 그때 뭐 IBM 360 이런 거를 대학 본부에 갖다 놨어요. 그 컴퓨터가 지금 우리 그 컴퓨터 있잖아요. 예. 펜티엄 그거보다도
못하는 느려요. 거죠. 예. 그때 컴퓨터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건물 한가득 그렇죠.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맞아요.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죠. 예.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컴퓨터도 제대로 없는 시절에 달까지 갔다 왔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왜를 못 갑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는 게 그 음모론 아니야? 달 갔다 온 거 거짓말 아니야?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뭐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삭제하기 위해서 실제로 옛날에 썼던 그 관제 시설들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로켓 이런 것들을 다 그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다 다 이게 놓고 있어요.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예전에 뭐 사실 이러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인 달 탐사 할 때 아까 우리 김성현 소장님. 네. 김 소장님 좋아하셨잖아. 뭐 돈 얼마 들었냐.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진짜 예. 돈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결국 아니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죠. 거기다 기술력.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술 인프라 없어요. 첫째. 그리고 그 정도 돈 못 투자합니다. 지금 현재 돈으로 우리 돈으로 한 200조 원 정도 들었어요. 200조. 네, 200조 원. 그러니까 1961년 존 F 케네디가 이제 자기가 대통령 수락 연설을 할 때 예. 60년대가 가기 전까지 인류를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 그래서 달을 착륙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69년도에 이제 안착을 했던 거죠. 아 200조. 네, 상상을 초월하죠. 예. 네. 그럼 거의 그때 예산은 3분의 1만 쓰면 기준으로 해도 되겠네요. 미국 국가 예산을 휘청하게 할 만큼 그런 써가면서 거죠. 했겠네요. 엄청난 거죠. 아니 근데 뭐 네. 듣자니까 뭐 선진국과 우리가 기술 격차가 막 십몇 년이니 막 이러는데 근데 이거는 5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술에는 상업화를 잘해서 우리가 미국 수준을 넘은 것도 있잖아요.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물론 반도체도 뭐 기본 그 장비 이런 것들은 미국이 훨씬 낫죠. 아하. 우리는 그런 베이스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건 우리가 월등한데 이제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은 다 걔들한테 돈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고요. 네. 우주 기술도 우리가 실제로 개발을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로우업.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따라하고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하고 있고 예. 뭔가 우리가 독창적으로 좀 나가서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돼야 우리도 그 정도의 능력을 갖지 않을까. 교수님이 생각합니다. 워낙 말씀 잘하셔가지고요. 지금 우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내일 발사 앞둔 이제 누리호 얘기 또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발사 앞둔 누리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리호 이제 내일 오후 4시 이제 발사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발사 몇 시간 전부터 이제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고 점검이 진행되는 겁니까? 뭐 보통은 오늘 다 기립을 했고요. 예. 기립을 했고 다 서 있고 이제. 네, 내일 들어가면 이제 발사 한 4시간 전부터 뭐 이제 뭐 그 연료 산화제 주입하고 이제 뭐 제가 특징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산화제가 액체 산소니까 이게 액체를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83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탱크도 엄청 냉각을 시켜놔요. 액체 산소는. 그래서 특수하게 좀 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이 온도를 유지하게끔 해서 이제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케로신이라고 그 연료도 보내주고요. 근데 이게 보면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금 얘가 이제 액체 산화제가 들어갈 때 보면 위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막 그게 뭐냐면 액체 산소가 김 같은 게 얘가 내려오는 원래 이제 마이너스 183도에서 액체 상태로 있는데 예. 그럼 대기 온도가 지금 뭐 한 15도 20도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얘가 기화가 되는 거예요. 액체 상태에서 온도가 밖에 온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로켓 발사할 때 무슨 뭐 부스러기 같은 게 막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얼음 덩어리예요. 그건 뭐냐면 안에서는 마이너스 183도씨의 온도를 유지하고 밖은 한 20도니까 그 차에서 우리가 이제 성에가 끼는 그렇죠. 거랑, 예. 추운 겨울에 보면 이제 이게 집안은 한 25도쯤 되고 밖은 영하 10도면 여기 얼음이 더덕더덕 껴 있어요. 그 성에 낀 거죠. 근데 그게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거의 얼음 덩어리가 된 거죠. 네네. 그래요. 그 사랑해요님이 오늘 패널 두 분 다들 흥분하셨다고. 우리 케빈님은 누리호 발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고흥에서 문자를 하고 있다고 한판 승부 잘 듣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항공대 제자도 문자 주셨습니다. 교수님 내일 누리호 제발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까지 보내주셨는데 이게 이제 발사한 다음에
한 16분 정도 지나면 발사 성공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그러면 중계 방송 같이 내일 발사된 다음에 방송사에서 이렇게 이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중계 장면도 보고 그러니까 교수님도 하시겠네요. 네, 제가 이게 이제 예전에 나로 할 때도 제가 모 방송국에서 이제 그 중계할 때 예. 옆에서 그 당시에는 나로는 어느 정도냐면 지상파 방송들은 그 거기 나로 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 문 앞에다가 가상 그 스튜디오를 다 세웠어요. 네. 그것도 며칠 동안. 앵커들이 앞에 나와서 그렇죠, 이제 앵커들. 그래서 제가 앵커하고 몇 박을 거기서 잤어요. 아예.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기자들까지 한 100여 명이 동원이 아, 돼가지고 그랬군요. 소위 얘기해서 밥차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아. 몇 주간 옛날에 뭐 진을 쳤었어요 거기서. 내일 우리 글로 갑시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코로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크게 하면은 이게 실패할 때 굉장히 후유증이 충격이 크고. 크니까요. 예,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또 실패에 따라서도 실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실패한 건 실패한 거죠. 근데 이제 아니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뭐 냉정하게 사실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른바 그 성공하는 확률이라는 게 뭐 4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몇 그거는 뭐 퍼센트입니까? 성공 확률. 보통 뭐 한 첫 성공이 뭐 한 30% 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아. 실질적으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개발한 건 보통은 이제 그 이전에 로켓을 개발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번에는 뭐 예를 들면 추진제도 바꾸고 추력도 좀 큰 거로 개발하겠다. 이래서 좀 뭐 기술을 좀 바꿔서 두면 그것도 성공하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한 30% 이하니까 예. 사실은 뭐 저는 진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거고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뭡니까, 교수님? 뭐 성공과 대기권 실패는 진입?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뭐냐면 궤도에 우리가 진입시켜야죠. 네, 그거. 지금 우리가 모사체를 올리잖아요. 지금 현재는 인공위성이 아니고 실제 그러니까 인공위성 형태의 모사체를 가지고 아, 그럼 가짜 인공위성 쉽게 그렇죠. 말하면. 무게만 1.5톤인데 아하. 다만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각종 센서를 한 1,200~300개 정도 달아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할 때 올라갈 때 이제 로켓 때문에 진동이 엄청 심합니다.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면 이제 그 진동 데이터가 설계 수치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텔레메트리 데이터로 이제 통신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달려 있는 건 지금 통신 시스템은 달려 있고요. 아마도 내일 보시면 카메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제 1단 떨어뜨리는 거, 그 카메라가 그다음에 2단 떨어뜨리는 거, 예. 분리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궤도에 화면에 다 진입했는지 여부도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모사체가. 최종적으로 제대로 그러니까 궤도에 올라갔는데 예. 우리가 몇 원 미터입니까 고도? 지금 현재는 약 700m, 와. 700km입니다. 예. 그리고 경사각이 한 98도, 98.1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태양 동기 궤도라고 그러는데 예. 어쨌든 뭐 그 고도에 우리가 원하는 경사각 궤도에 정확히 들어갔는지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들어갔는데 딴 데로 갔다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신은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그 모사체랑.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통신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통신은 처음에 얘가 통신 시스템이 있으면 대부분 다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테나를 지상 안테나하고 상호 이렇게 정렬을 해서 맞춰줘야지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잡기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비포 신호를 걔가 올라가면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한 16분 후면은 얘가 이제 완전히 3단하고 인공위성이랑 분리를 할 거고요. 그럼 분리할 때도 이제 제대로 분리했다라는 거를 그 지상 관제소에서 봐요. 보입니까? 네네네. 그럼요. 제대로 분리하면 파란색으로 들어올 거고 아. 뭔가 이상이 아, 있으면 센서로? 빨간색으로. 아, 그러면 센서로. 센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런 육안으로는 걸 현장에서 불가능하고. 중계를 해줍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해주는데 아니 제 얘기는 그 이제 연구소 안에서 중계소 그러니까 이 관제탑 안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밖에 정보를 주나요? 아니면 잘 안 주니까 어떤 때는.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정신산업자나 그러잖아도 네, 그러니까 이제 되는데. 예를 들면 나로 때는 사실은 이제 2009년에 한 번, 2010년에 이 한 번, 방송쟁이들. 2013년에 1월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을 쐈어요. 그 세 번을 쏜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두 번 쏘려고 그랬는데 2009년엔 실패했고요. 또 2010년에도 실패를 했어요. 그때 엄청 좀 약간 후유증이 있었죠. 있었죠. 그 막 중계 방송 하려고 하다가 이제 네네. 그래서 막 좀 차디찬 그래서 반응들. 그때 이제 제가 그 참여했을 때 이 정보가 안 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아하. 정보가 안 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왜냐면 거기 있는 담당자들도 뭔가
오작동이 생기면 엄청 불안하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전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아무 소리 없으니까 잘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성공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 나로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2009년에 첫 번째 발사했던 거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건 페어링이 분리가 안 됐어요. 잘. 이게 안 됐으니까 이제 실패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아예 1단 엔진이 올라가다 폭발해 버렸어요. 그것도 이제 그 러시아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걔네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폭발은 자기들 엔진이 문제가 아니고 니들 잘못했다. 우리 2단 엔진에 2단 로켓 모터에 문제가 있었다. 거기 무슨 차징 문제 때문에 이런 게 1단으로 전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그리고 진짜입니까? 변명입니까? 뭐 우리 측에서는 그건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믿을 수 없다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페일리어 분석을 할 정도도 채 못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되나요? 지금 그 당시에 그 페어링 분리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원인은 찾았나요, 그럼? 찾았죠. 그때는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고쳤고 그다음 발사할 때는 사실은 페어링 분리 전에 폭발해가지고 확인을 못했죠. 잘 고친 건지. 네네네. 아. 네네. 이번에는 이제 그 1단 분리, 그다음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그다음에 이제 3단 그 위성 분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물론 다 힘들겠지만 진짜 어려운 단계가 또 있나요? 뭐 분리는 사실은 발사체 사고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분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분리고요. 그래서 뭐 근데 최근에는 뭐 분리 실패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은하 3호 발사할 때도 2012년 4월에 발사할 때도 결국 분리가 안 돼서 이제 안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제일 많고요. 청취자 8771님이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누구나 하고 싶은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발사를 성공하면 뭐가 좋은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이제 서민들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늘의 별을 보는 입장에서 그 우주에 보내면 뭐가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 왜 강대국들은 왜 경쟁을 하고 패권을 왜 다툼할까? 그냥 하루하루 여기 이 땅에 살기도 힘들어서 헉헉대고 있는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뭐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그 냉전 시대 때는 그러니까 1990년까지 미소가 결국은 뭐냐면 우주 경쟁을 국가 위상.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의 어떤 체제의 우위성을 홍보하려고 우주 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핵미사일도 이제 쭉 나갔다가 대입관해서 다시 내려온 거니까 사실 어떤 군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로켓 개발도 많이 했던 것이고. 아니 그거는 이제 발사체. 그거는 발사체 문제. 미사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그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처럼 이거를 국가 위상 제고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 싱가포르 그런 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구나. 사실은 그러면 꼭 우리가 그걸 가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발사체를 갖는 거는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지금은 소위 얘기해서 뭐 국가 위상 제고는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거고요. 옛날에처럼 무슨 우리가 우주 뭐 이렇게 경쟁을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우주를 개발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주 시대로 맞이하니까 우리가 우주 역량을 키워서 우리도 우주를 가지고 뭔가 베네핏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화를 해서 또는 우주를 정복을 할 때 우리가 우주 탐사를 할 때 우리도 뭔가 참여를 해줘야 우리 걸 가지고 그래야 우리도 뭐 예를 들면 뭐 달이나 뭐 이런 화성 탐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더라. 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참여를 돈 내고 참여를 해주고 우리 거를 해줘야 우리가 이제 그걸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금은 중요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면서 이제 미사일 로켓 개발을 좀 열어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실제로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 지침이 종료됨으로써 저희들이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좀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는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풀어준 게 뭐냐면은 사실 액체 로켓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액체 로켓은
니들이 능력 있으면 개발해. 왜냐면 액체 로켓은 일반적으로 미사일에 안 써요, 잘.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그러는 거죠. 아니 뭐 아니요, 그러니까- 액체를 주입할 때 벌써 타격을 그렇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액체는 우리가 연료하고 산화제를 주입할 때 평균 뭐 30분에서 1시간 이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사일을 우리가 공격을 하는데 그 주입할 때 이미 요새는 뭐 감청찰 시스템이 하도 잘 돼 있으니까 그 걸리면 타격당하는 거죠. 미사일 쏠 준비하고 있네. 발사.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고체는 그럼 발사 시간 차이 정도다. 그러니까 걔는 뭐냐면 발사 준비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 아무 때나 이미 쏘면 되니까. 이미 얘가 제작할 때는 겔 상태로 그 안에 연료하고 산화제를 혼합해 가지고 그 겔 상태를 고화를 시켜요. 그럼 걔가 이제 단단한 고체 덩어리. 우리 성냥이 고체 추진제입니다. 맞아.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그런 상태를 놓고 거기다가 점화기를 달아놓고 발사할 때는 그냥 점화기에 불만 붙여주면 그냥 순식간에 타 없어지는 거죠. 성냥에다 성냥을 갖다 쿠킹 포일 이렇게 그런 감아서 거죠. 탁 하면 네, 로켓이 네. 되는 교수님 거죠. 하나 더 그때 또 했던 것이 아르테미스 협정을 맺어서 우주 산업에 우리나라도 동참하는 것처럼 돼서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러니까 이게 돈벌이가 되는 것으로 밖에서 볼 때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위성 발사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아르테미스 협정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그럼 우리가 실제로 선진국들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하면서 이게 우주 산업이 돈벌이가 될까요? 우리 다음 그러니까 세대들이 사실은- 이 산업에 뛰어들어서 사실은 아르테미스 그 사업이 유인 달탄사 사업인데요.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한다. 그래서 참여하기로 했어요. 10번째로. 네. 근데 아직까지는 협상을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는 아직 없어요. 그 협상이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전에 벌써 나머지 9개국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웬만한 건 또 막 가져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제가 이제 뭐 이스라엘 같은 데를 이제 그 군 미사일이나 무기체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방문해요. 네. 그 획득 사업 때문에. 그러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오 삼성 일렉트로닉스 그레이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기체계 뭐 전자 시스템 이런 거 뭘 하면은 이런 거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은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 이렇게 really 그래요. 그러면서 삼성 일렉트로닉스 있잖아. 그렇게 잘하는데 왜 안 해? 근데 삼성 일렉트로닉스는 돈 안 되는 사업은 안 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냐면은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돈이 안 돼도 뭔가 하여튼 나라를 지키는 국방 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예. 다른 한편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로켓을 발사하려면 온갖 관련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관된 기술들. 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발전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리호 발사랑 네. 그 ICBM을 연관시키는 분도 계세요. 비판과 대화님이 사실상 그러면 우리도 내일 발사체 성공하면 ICBM을 보유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까?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과연 ICBM과 발사체가 어떻게 연동이 돼 있느냐. 그러니까 높이 발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를 각도만, 얘기하면 예. 뭐 로켓 기술을 똑같이 이용하는 건 맞고요. 예. 일단 동일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리고 목표치가 달라요. ICBM은 뭐냐면 얘가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탄도 궤적을 그리면서 제주. 한 10,000m 거리에 있는 적을 때리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리고 요게 이제 ICBM이고 인공위성 발사체는 뭐냐면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마냥. 예, 올라가기만. 1단, 2단, 3단 떨어뜨리면서 인공위성이 내가 예를 들면 고도를 700km를 간다. 그러면 700km를 초속 7.5km로 탈출 속도를 줘야 돼. 그럼 그 속도를 주면 얘가 그 궤도를 고도 700km를 추가 동력 없이 그냥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역할이 다른 거죠. ICBM과 그 스페이스 로켓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인공위성 발사체가. 예, 그러면 예. 우리는 예를 들면 인공위성 발사체를 만일에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체를 만들면 예. ICBM 개발한 게 아니냐. 예. 요새는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ICBM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 인공위성 발사체로 쓰는 경우는 많아요. 전환하면. 예를 들면은 그 북한도 맨날 하는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위성 발사체 실험했던 거다. 근데 네. ICBM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논란이 이제 설명을 있는 거고. 드리면 예. 인공위성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면 세계 최초의 위성이 뭐냐면 스푸트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유리 가가린. 예. 그거는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고요. 유인 우주선. 예, 아니 그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인공위성 세계 예. 최초의 인공위성 1957년이었고 예.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의 우주인으로서 올라간 건 1961년입니다. 예. 네, 그래서 57년에 이제 스푸트닉을 쐈는데 그때 쏜 발사체가 R7이라는 거였고요. 그게 ICBM이에요 원래. 아하. ICBM을 이제 개조한 거죠. 아, 개조를.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일단은 양쪽을 같이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지구 중력을 극복하는 데 쓰고 그다음 2단과 3단은 좀 달라요. 이해 가시죠? 왜 그러냐면 예, 얘는 고도를 올라갔다가 장거리 사거리를 날아가서 타격을 하는 거고 얘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고도 뭐 500km, 600km, 700km, 800km 올라가서 인공위성에 초속도를 제공해 주는 거죠. 속도를. 그 제공하도록 1단, 2단, 3단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은 ICBM을 개발하고 인공위성 발사체로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미국에 지금도 아직도 아틀라스나 타이탄이라는 발사체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뭐냐? 원래 옛날 60년대에 아틀라스 타이탄이라는 ICBM이 있었어요. 그걸 개조해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건 ICBM으로 안 쏘니까. 지금도 이제 얘네들이 전략 협정을 그 무기 감축 협정을 맺어가지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ICBM들을 로켓을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아깝잖아.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위성 발사체로 전환을 해서 쓰는 거예요. 자, 교수님 이제 이게 이제 군복 갖고 나가지고 거의 이제 끝날 시간이 되었고요. 네. 군복 갖고 나가서 입는 거랑 비슷한 거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같은 케이스는 예.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체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ICBM으로 전환한다. 그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왜냐하면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왜 문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미사일을 쏘려면 그 액체 추진제가 저장성이 있어야 돼. 대기 온도에서. 우리처럼 액체처럼 마이너스 180도씨를 유지하면 그 시스템 아까 지하 3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끌고 다니면서 미사일로 쏘겠어요. 안 알겠습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ICBM은 상관없는 겁니다. 예. 네. 한 가지 딱 질문.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제 진짜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이 북한 미사일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진짜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 자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